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아주 대판 엎어버리게 된 36살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왜 멀쩡하게 잘 사는 여성들을 데리고 장난질을 하고 저울질을 하려는 못된 놈들이 많을까요? 어찌 보면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 버린 제 잘못일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놈들이 나쁜 거겠죠? 제 이야기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린 아주 사이다 같은 이야기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아마 대차게 그놈을 뻥 까버린 그날의 통쾌함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쁜 것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것, 영롱이는 것, 아기자기한 것에 그냥 눈이 휙휙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좋아하는 인형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하물며 제 옆에 앉는 짝꿍까지도 예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을 꾸미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핑크 공주였어요. 옷도 항상 제가 골라서 입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는 부모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 많이 골치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요, 사람이 편한 게 최고라고 말을 하시면서 옷도 맨날 바지를 입혀서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셨었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에 한 번도 부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입어서 어디다 써요. 집에서 어차피 잠옷으로 편안하게 입고 있을 건데 밖에 나갈 때라도 불편하게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학교에 가거나 가까운 마트를 갈 때에도 무조건 공주 옷만 입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공주라고 놀려댔어요. 공주래요, 공주병이래요. 맨날 옷도 분홍색에 레이스 달린 것만 입고 다니고 넌 네가 진짜 공주인 줄 알지? 나 공주인데? 우리 아빠도 맨날 나한테 공주님, 공주님 하거든? 부러우면 말로 하지 뭘 그렇게 놀려대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래, 나 공주다. 저는 그런 놀림도 좋았습니다. 정말로 공주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공주병이라고 공주라고 놀려대는 것이 오히려 뿌듯하고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엄청나게 속상해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왜 좋아하냐고 속도 없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근데 제 인생에 제가 좋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핑크색의 프릴이 달린 옷만 입었습니다. 옷에 붙은 레이스가 나무 의자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옷을 입어야 행복했어요. 머리에는 꼭 머리띠를 하고 다녔고 머리카락도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다녔지요. 진짜 남들이 보면 공주병 말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행사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좋았죠. 그 이후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인생의 첫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두발 자유하라. 그래서 머리를 길러도 되고 염색을 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라떼는 달랐다 이거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라떼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지만 요즘은 기강이 빠져도 너무 빠졌더라고요. 저는요, 머리는 단발로 잘라야 했고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옷은커녕 똑같이 칙칙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나멜 구두 같은 건 꿈도 못 꿨지요. 어느 중학생이 그런 구두를 신고 등교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흰색 양말, 똑같은 실내화, 하나같이 저의 개성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말이 제일 좋았어요. 어디 약속이 없어도 맨날 핑크색 옷을 입고 치렁치렁한 레이스를 자랑하며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야지만 제 스트레스가 풀렸거든요. 아니, 이제 중학생이 됐으면 말이야. 사춘기도 온 거 아니야? 사춘기 때 애들은 맨날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하던데 너는 아직도 레이스 옷, 공주 옷에 정신이 팔려있니?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안 되겠어? 엄마가 말이야, 동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아이, 엄마, 이것도 다 개성이거든. 도대체 내가 왜 공주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엄마한테 부끄러운 일인데? 엄마는 자식이 부끄러워?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엄마 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동네 사람들이 죄다 네가 내 딸인 걸 아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니? 내가 말을 안 해도 다들 나한테 와서 네 딸 어제도 시내에서 공주 옷 입고 돌아다니더라 하고 알려주더라. 그게 뭐 어떻다고.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맨날 자기네들 딸들은 칙칙하게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니까 부러워서. 퍽이나 부럽겠다. 부럽겠어. 네 딸은 여제 공주냐 하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가 언제 검은 거 입고 다니래? 그냥 좀 얌전하게만 입으면 됐지. 엄마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세계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노르웨이, 영국 이런 데는 아직도 여왕님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왕자님이랑 결혼을 해서 진짜 공주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미친 것 같다고요? 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생각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도 꿈이라는 것은 크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때는 미성년자잖아요. 아는 게 별로 없는 어린애니까 그냥 귀엽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철없이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는 그런 저를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우리 딸이 공주지 누가 공주야? 세상에 이렇게 공주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 못 봤다. 우리 딸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우리 엄마는 항상 저에게 청바지, 흰 티를 사다 주었으면 우리 아빠는 정말로 제가 사 입고 싶은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들고 레이스가 잔뜩 달린 핑크색 원피스를 사서 컬렉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걸로 아빠랑 많이 싸웠습니다. 애한테 자꾸 이상한 옷 사게 돈 주지 말라고 말이죠. 아빠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윙크를 하시면서 엄마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도 또 한 번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제가 원하는 옷을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냐고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바로 사이즈 때문이었어요. 제가 보통 가지고 싶어 하는 옷들은 유아기에 많이 입으니까 성인 사이즈는 없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주 옷들 중에 성인 사이즈의 옷을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키라도 작은 편이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입겠는데 내 키가 168cm였다는 것도 문제였죠. 아무리 찾아도 저를 위한 공주 드레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바로 미신기를 샀습니다. 학생이 취미로 사기에는 조금 비싸긴 했지만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겨우겨우 미신기를 샀죠. 어이구, 이건 또 무슨 헛짓거리를 하려고 미신기를 샀어. 왜? 이제는 더 이상 입을 옷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입으려고? 아이고, 투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쇠고집을 놨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신기로 제가 직접 옷을 리폼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대단하죠? 사람이 이래서 한 우물만 파면 성공을 한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봅니다. 물론 그때는 옷을 만들 줄도 몰랐고 패턴 같은 건 더더욱 뜰 줄 몰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분홍색 원피스를 사서 제가 동대문에서 직접 떤 레이스들을 촘촘하게 박아서 저만의 원피스를 만들어 입고 다녔지요. 사실 그 금액으로만 따지면 가성비는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레이스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뭐 프랑스산이니 어디산이니 하면서 비싸기만 더럽게 비쌌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용돈 꼬박꼬박 모아서 사야 했어요. 한 번 살 때마다 손이 달달 떨리기도 했죠.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옷을 리폼해서 입는 것만큼 저에게 즐거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미싱질을 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나중 되니까 제가 패턴을 만들어서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옷을 만들 줄 몰라서 기성복을 리폼했잖아요. 문제는 예쁜 기성복이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분홍색도 얼마나 촌스럽던지 더 이상은 제 안목에 들어오는 옷이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인터넷이 꽤 많이 발달했을 때였거든요. 다음 카페 다들 아시죠? 그런데 들어가면 뜨개질, 미싱 이런 거 정보 공유하고 패턴 공유하는 카페가 많았단 말이에요. 일일이 그런 카페만 골라서 가입을 하고 등업 신청까지 해가면서 패턴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의 열정이란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4개월 동안 혼자 패턴을 만들고 미싱질을 해서 드디어 드레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즈까지 하나하나 붙이고 싶었는데 공부하면서 그거 하려니까 도무지 그럴 시간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그 옷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패턴이 좀 이상해서 어깨에 뽕도 장난 아니고 우글우글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첫 작품이라서 그런지 버리거나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심이 있었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평범한 옷은 아니고 세상에 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주님 옷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미싱질 뚝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 뭐긴 뭐야. 나는 옷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무조건 의상 디자인 학과에 진학할 거야. 성적도 딱 거기에 맞출 정도로만 공부할 거니까 엄마 말리지 마. 대학만 가면 솔직히 장땡 아냐? 아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대쪽 같은지 몰라. 비싱질만 하더니 결국 그걸 하겠다고? 아빠는 우리 딸 응원해. 뭐라도 잘하는 걸 찾은 게 얼마나 대견해. 거기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더 잘 된 거지. 아빠는 제가 진로를 정했다는 게 기특해 죽겠는지 동네방네 자랑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제가 미싱질을 하고 옷을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옷공장에서 공순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뭘 하겠다고? 아, 옷을 만들어?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지. 내가 그 먼지 먹어가면서 일을 죽어라 한 덕에 이 폐병에 걸렸다는 거 아니냐. 우리 딸이 똑같은 짓을 하겠다고? 아이, 절대 안 된다. 그거 해서 돈벌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삭도 제대로 못 받아가면서 미싱질을 했는데. 아이, 할머니,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라니까. 할머니, 그리고 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지만 제 고집을 누가 말리겠어요? 주변 그 어떤 사람도 제 고집을 꺾질 못했는데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당당하게 의상 디자인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이고, 결국엔 갔어. 대학을 간 건 축하하는데 옷 만든다고 하니까 곱게 축하는 못 해주겠네. 아, 내가 우리 할머니 손재주를 물려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탓을 하려면 우리 할머니 손이 금손인 걸 탓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시면 또 좋아하시대요. 제가 우리 할머니 팔순잔치 때 옷도 한 벌 만들어 드렸다니까요. 제 취향대로 레이스 달린 그런 옷은 아니었고요. 한복이랑 원피스랑 합친 것 같은 그런 옷으로 해드렸죠. 우리 할머니가 온 동네방네 자랑도 하고 다녔어요. 손녀딸이 만들어준 옷이라고 말이죠. 저는 대학을 다닐 때도 괴짜였습니다. 제 평생 별명이 공주였다니까요. 다들 세련된 옴무 디자인을 내뿜는 동안 저는 홀로 꿋꿋하게 공주 드레스를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날까지 제 머리 위에 머리띠가 하루도 빠짐없이 있었으니까 알만하시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의류회사에 취업을 할 때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하고 꿈을 꾸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당당하게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그땐 또 인터넷 쇼핑몰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장에서 옷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들잖아요. 옷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다 하면서 한 벌씩만 팔았는데 이게 한 벌씩 팔아서 재료값 충당하고 또 제 인건비 챙기고 하려니까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공주 옷에
비싼 돈을 잘 지불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다? 폭삭 망했다 이겁니다. 인생의 쓰디쓴 실패나 다름없었죠. 좌절도 당연히 했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싶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현실과 타협해서 의류회사에 들어가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만 찍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우리 아빠가 저를 붙잡고 말을 하셨죠. 우리 딸을 내가 응원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말이야. 벌써부터 좌절하기란 이른 거지. 아직 어리지 않냐? 7.8기라는 말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애를 뭐 평생 끼고 살 거야? 그렇게 답답한 소리 그만해. 쟤도 현실을 알아야지. 남들 다 취업했는데 혼자 방구석에서 미싱질이나 하게? 빨리 취업이나 해 너도. 엄마는 늘 잔소리쟁이였지만 저는 그 잔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지원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볼 사람들은 보고 말 사람들은 말하라 하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주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공주풍이다. 조금만 더 심플하면 사입고 싶다. 이런 댓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와서 저는 살짝 변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옷이지만 평소에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심플함을 갖춘 공주옷으로요. 제가 원했던 옷처럼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응은 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가격이 좀 있어도 구매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수작업으로 만드는 옷이다 보니까 많이 팔 수도 없었고 소소한 용돈벌이는 되겠다 싶어서 애써 만든 옷 하나 둘 팔기 시작했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돈 몇십만 원에 행복할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공주풍을 접목할 수 있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수없이 고민을 했죠. 그리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언더웨어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레이스 잔뜩 달린 공주옷을 입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다들 저처럼 철면피는 아니니까요. 근데 속내인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 혼자만 보는 언더웨어잖아요. 끽해봐야 뭐 서로의 애인이나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주풍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놓고 드러낼 수 없지만 마음속에 누구나 공주 하나쯤은 품고 살 수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눈을 돌린 이후에 난생 처음으로 언더웨어에 도전했습니다. 속내의부터 시작해서 안에 받쳐 입을 언더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정말 불티가 나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만드는 거라 미숙했지만 이전에 팔았던 옷들과는 달리 주문이 꽤 들어왔어요. 물론 그래봐야 제 블로그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 전부이긴 했죠. 이게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저는 제 이름을 넣은 언더웨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어려서 배짱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지식도 얄팍했는데 무대뽀로 밀어붙인 거니까요. 지금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막 얼짱 이런 게 유명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다짜고짜 언더웨어를 보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또 공짜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슬며시 홍보를 해주고 그랬어요. 연예인 협찬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으니까 인터넷으로 판매할 거 인터넷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꼬셔보자 싶었죠. 반응이요? 물어서 뭐 합니까? 당연히 대박이 났습니다. 쏟아지는 주문 때문에 제 손으로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공장에 주문까지 맡기게 될 정도로 언더웨어 상품들이 쑥쑥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지치기처럼 고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쇼핑몰을 만들려면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사이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사업자는 공주옷 만들어 파느라 냈었던 게 있어서 유지가 되었지만
사이트가 없었거든요. 사이트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메인 유지부터 시작해서 서버 비용까지 전부 다 따지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아껴보자는 심산으로 제 개인 블로그로 주문을 받았는데 언더웨어도 똑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주문을 받고 공장에서 찍어내고 포장해서 말일에 일괄 배송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송이 늦게 도착한다는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속내의라는 걸 당장 입고 싶지, 한 달 가까이를 기다려서 입고 싶진 않으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저는 5차 주문까지 완판을 시킨 뒤에 바로 공장이랑 계약을 해서 언더웨어를 찍어내고 사이트도 관리해주는 업체랑 계약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옷을 살 수 있으니까 고객들은 점점 늘어났고 입소문까지 나게 됐습니다. 이건 자랑인데요. 제가 엄청 큰 쇼핑몰에 팝업 스토어까지 했었다니까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실패도 겪었지만 결국 꾸준하게 저의 스타일을 밀어붙인 결과 대박난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방에서 시작했던 그 일이 어느덧 사무실도 가지게 되었고 돈도 떵떵 벌어서 자취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네 고집 주구장창 이어가더니 결국 집도 하나 떡하니 얻고 내가 이제는 어디 가서 우리 딸 공주라고 자랑할 수 있겠다. 엄마 꼭 자랑하고 다녀야 돼. 어디 가서 자랑 하나 안 하나 내가 지켜본다 진짜. 제 이름을 걸긴 했지만 브랜드라고 하기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언더웨어가 인기 있게 팔린다는 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33살이 되었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런 성장도 가능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제 나이가 33살이 되니까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나같이 저한테 제대로 된 브랜드를 운영해 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예 브랜드화 시켜서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 입점을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도 내고 그런 체인 사업을 해보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언더웨어에 신경 쓰는 시대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브랜드화 시켜서 체인점 해보려고 준비 중인 거야? 그거 돈 엄청 들어갈 텐데. 그리고 제대로 브랜딩화 해야 돼. 왜 대기업만 살아남겠니? 아, 그러니까 말이야. 솔직히 반응은 좋아서 오프라인 매장 2-3개만 있어도 매출은 걱정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런 쪽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옷만 만들 줄 알았지. 사업은 전혀 모르잖아. 아, 너 현지 선배 알지? 현지 선배가 왜 요가복 만드는 회사 들어갔잖아. 거기도 개인이 하다가 이번에 백화점까지 들어갔다고 하던데 현지 선배가 아는 사람이 뭐 연결을 해줘서 브랜드를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랬었거든? 대기업에서 체인점 사업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 그런 사람도 있어? 전문적으로 브랜드화 시켜주는 건가? 요즘 그런 업체 진짜 많아. 내가 현지 선배랑 친하니까 한번 물어봐 줄게. 얘기라도 나눠보면 뭔 가닥이라도 잡히지 않겠어?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기의 선배의 지인의 동료 추천으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에서 체인점 관리부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체인점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기초 부분이라든지 이모저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그런 거 아시죠? 사업을 하다 보면 워낙 이상한 사기꾼들이 많이 들러붙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지인이 연결해준 사람이라고 해도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의 지인의 동료 추천이면 거의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칠 일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도 대기업에 다녔었다고 하니까 믿을만 한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그 남자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의심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 브랜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에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대기업 명함을 주더라고요.
대기업을 그만두시고 브랜드에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는 마케팅 업체를 차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그만두고 사업을 차리긴 했는데 제가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에 명함을 줘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사기꾼들이 참 많다는 거 알게 됐거든요.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죠. 제가 노하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오래 일을 하기도 했고 중간에 유학도 다녀왔었고요. 신생 브랜드 사업을 위한 마케팅 회사를 차리고 나니까 오히려 의심을 더 받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사기꾼 취급받기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다니던 회사 명함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더라고요. 명함에 대기업 로고가 찍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그 남자가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는데 믿을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의 브랜드를 체인점화 시키는데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 한 사람 말만 들었다가 피박 쓰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거 설명해주는 설명회도 많대. 투자자들 모아놓고 신생 브랜드 투자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한번 가봐. 동기의 말을 듣고 냅다 설명회를 찾아서 예약을 하고 찾아갔죠. 그 설명회도 개인 브랜드의 고급 브랜드화, 체인점 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만났던 그 남자의 말이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무슨 마케팅 동의에 대한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정보를 준다 어쩐다 하는데 통장 번호에 사업자 번호에 뭐 적을 게 많은 게 아니겠어요? 그때 그 남자가 뭐 하냐고 연락이 왔어요. 아, 저 친구 얘기 듣고 투자 설명회 같은 거 왔어요. 여기서 우연 씨가 말한 브랜드화 작업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연 씨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기했네요. 투자 설명회인데 브랜드화 이야기도 한다고요? 좀 이상하긴 한데. 혹시 어디서 하는 설명회인데요? 여기 서초동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마케팅 동의라라고 하네요. 투자 설명회 같은 거라 그런 건지. 사업자 번호랑 이 사업자 통장 번호도 적으라고 하는 거 있죠? 뭐라고요? 거기서 당장 나와요. 그게 보이스피싱이고 투자 사기인 거예요. 설명회에서 사업자 번호랑 통장 번호를 왜 요구하겠어요? 속지 말고 조용히 얼른 나와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투자 설명회에서 왜 그런 걸 요구하겠어요?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적었던 종이 박박 찢으면서 난 안 하겠다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문제는 설명회 주최 측 사람이 저를 붙잡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정보만 빼먹으면 되냐, 사인해라, 아니면 돈을 내놓고 가라면서요. 정보를 줬으니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지요. 어이가 없어서 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사기꾼이었는지 저를 막 밀치면서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잔데 쫄지 않겠어요? 무슨 정보를 녹음했는지 모르니까 휴대폰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덜덜 떠는 순간 누가 제 앞에 딱 오더니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이 새끼들아, 경찰에 신고한다. 니네 다 사기꾼으로 잡혀가고 싶어? 내가 이런 수법 모를 줄 알고 어디 피해자들 싹 다 모아봐? 우연 씨였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다고 하니까 놀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 남자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니까 이런 걸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난 뒤에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확 터진 겁니다. 한참 놀래서 우는데 우연 씨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놀랐지? 하는데 뭔가요, 이 두근거림? 그때 우연 씨에게 처음으로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별일 없어도 만나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눈이 맞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순식간에 불타오르게 됐고 제 나이 34살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돈도 직업도 안정적이니까 못할 이유도 없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인 우현 씨는
저에게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어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 말이죠. 다른 건 아니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해. 자기는 개인 사업자니까 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거는 어디 가서 해야 하는 건데? 요즘 쇼핑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네. 그래? 그럼 내가 대충 해줄게.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니까 당신 지분에 내 지분 조금 넣어서 만들면 될 거야. 허드렛 일은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내 조인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투자건도 하나 물어다 준 거예요. 투자자랑 미팅도 했고 예비 신랑은 저에게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정리할 것들이 몇 개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역시 대기업에 다녔어서 그런 건가 일이 아주 일사천리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저는 투자자와 계약도 하고 큰 돈을 투자받게 되면 속내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던 레이스가 잔뜩 달린 완전 공주풍의 잠옷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사랑까지 잘 해내고 있으니까 제 인생의 걱정이라는 것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저희 집안은 경사가 낮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고 평소에 신점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우리 엄마는 제 앞날을 위해 점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아우 진짜 용하다지 뭐야. 예약만 해도 한참 걸렸어. 아니 내가 네 점을 딱 보는데 그 무당이 눈을 번뜩 뜨더니만 네 나이 34살에 모든 눈을 다 쏟아부을 거라고 하지 않냐. 정말? 그러면 딱 지금이잖아. 투자 받아서 사업도 훨훨 날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평생 나눌 수 있는 반려자도 만나는 건가 봐. 엄마, 나 진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말이라는 게 뱉으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저희 집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드리러 왔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런 건실한 모습의 예비 신랑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대기업에 다녔었고 유학도 다녀온 인재이다 보니까 뭘 해도 똑똑하게 잘 할 거라고 믿으셨죠. 예비 신랑은 가정에도 절대 소홀하지 않겠다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수순으로 저도 예비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비 신랑은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예비시댁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공을 들였습니다. 아주 프라이빗한 한정식집 룸을 골랐는데 옆에서 회식이라도 하는 건지 방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를 골라 하는지 몰라. 많이 먹어요? 잘 먹는 것만큼 복스러운 것도 없어. 어머님도 맛있게 드세요. 나름 평도 좋고 맛도 좋다는 한정식 집으로 골랐는데 방음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야기야 천천히 나눠도 되니까 식사부터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있어서 이거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식장이면 날짜며 대충 생각을 해둔 것은 있는 거야? 네, 대충 저희끼리 이야기는 나눴어요. 요즘 제가 사업을 확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아보진 못했는데 투자권 끝이 나고 법인까지 정리되면 제대로 알아보려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말이야. 법인이니 투자니 우리 며느리 대단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 아휴, 다 우연 씨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연 씨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냥 그런 쇼핑몰이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좀 떨어지는 것도 있나? 주식이라든지 뭐 월급 사장 같은 거 말이야. 아버지,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러세요? 제가 법인을 만들어야 해서 지분을 가져가긴 하지만 몇 프로 안 돼요. 저 그리고 그런 거 바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뭐 어련히 알아서들 잘 하겠지. 그러면 밥 마저 먹자.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했나 봐요.
게다가 그 자리가 긴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제가 음식을 옷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아끼는 옷이라서 빨리 지우지 않으면 고춧가루 물이 들 것 같았어요. 물티슈로 닦아도 안 지워져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서 금방 지우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세정제를 써서 지우니까 말끔하게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룸 앞에 갔는데 두런두런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슬그머니 엿들었죠. 근데 예비 신랑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와, 이걸 속네. 진짜 멍청한 년 아니겠어?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탕하고 나면 빚도 갚아주고 집도 사준다니까. 믿으라고 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 저는 순간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척도 내지 않고 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들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순식간에 쎄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여자에게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쎄함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될 줄이야. 저는 숨도 참아가면서 조용히 엿듣기 시작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아니, 의심도 많게 생겼던데 어떻게 속였어? 나는 이럴 때 보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지만 참 무섭다니까. 뭘 이런 걸로. 내가 언제 목표를 잡고 실패를 했던 적이라도 있어? 여자는 다 똑같아. 진심인 척 잘해주면 진짜인 줄 안다니까. 대기업 명함 덕분에 호감을 산 것도 있고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지도 모르지. 대기업 이름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신뢰감을 딱 준다니까. 너 아직도 그 가짜 명함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한둘은 아니라지만 그거 자꾸 남발하면은 꼬리가 잡히는 법이라니까. 진짜 걱정도 발자다.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는데 뭐. 이번에야말로 진짜 한탕하고 내가 이 나라 확 뜬다. 빨리 위임장 받고 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심해. 꼬리가 길면 밟혀. 너 그러다가 또 몇 년 살다 오면 어쩌냐? 아유, 그때 내가 소가리를 하면서 옥발하지 않은 거 생각하면 말도 마. 참 조용히 해. 쉿. 누가 들을라. 다들 나 유학 갔다 온 줄 안다니까. 옥바라지니 뭐니 그딴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저는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옥바라지. 그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옥살이 하는 아들놈 뒷바라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분명히 예비 신랑이 3년 동안 해외로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었어요. 저는 중국으로 갔다 왔다는 소리만 들었지 중국 어디로 갔다 온 건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도 중국에서 3년간 살았던 이야기는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둘러댔었고요. 그런데 그 유학이 중국은커녕 교도소 유학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비 신랑의 말은 경악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6년 전에 사기치다 걸린 건 운이 나빴던 거라니까. 적당한 애를 골라서 했어야 했는데 걘 너무 똑똑한 애였어. 많이 해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제가 냅다 사인해 주겠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사업장인데 그만큼 관심도 없으려고. 투자자도 붙었다며. 애초에 그 투자자가 있지. 그게 바지 사장이야. 내가 낸 사업자라니까. 투자자라고 인사했던 그놈은 그냥 연기자야. 법인 사업장도 내가 마지막에 처리할 때 슬쩍 고쳐놨고, 표면상으로는 저 멍청한 년 사업장 같아도 실질적인 배분에서는 내가 51%를 차지한다니까. 저는 정말 식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51%의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비 신랑, 저 악덕한 놈의 것이 된다는 말이랑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입을 확 틀어 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서 예비 신랑 놈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이미 처리가 된 사항이라면 지금 와서 물은다고 한들 제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대화를 더 엿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빠져나갈 구멍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먹는 거지? 아니, 투자자가 붙었으면 투자 금액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미루면 되지. 그리고 더 큰 투자 받으려면 사인하라고 했던 서류들도 말이야. 바지 사장이 계약한 거라 홀라당 속은 거지. 그것도 내 건데. 쟤 모르는 사이에 브랜드 운영권이랑 특허, 디자인 저작권까지 다 나한테 오게 되어 있다니까. 아니, 쟤는 헛똑똑이야? 계약서도 안 보고 사인을 갈겼대. 에이그, 우리 아들 짝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네. 아니지. 내가 찐이어서 천재인 거지. 투자자가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교묘하게 운영권, 특허, 디자인 저작권까지 넘어오게 설정해놨지. 뭐 수익이 몇 프로 이상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 것까지는 원래 사람들이 꼼꼼하게 안 읽는다니까. 그리고 쟤는 나를 믿어도 너무 믿어. 내가 뒤통수 칠 거라고 상상도 못할걸. 그래, 잘 알았다. 그러면 우리 집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고 내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러면 짐 싸서 톡 깰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 언제가 디데이인데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맞춰서 준비할 거 아니냐? 이걸 다 언제 밝힐 거냐고. 결혼식 전날? 그래서 결혼식 날 딱 안 나타나야 제대로 비련의 주인공 아니겠어? 진짜 만나는 도중에 쪽팔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뭔 나이 처먹고 공주 타령이냐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공주님한테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겠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호탕하게 깔깔 소리를 내면서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을 겁니다. 거울이 그 앞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제 손까지도 차갑게 식는 것 같았으니 아마 시퍼렇게 실렸겠죠. 저는 온몸이 달달 떨렸습니다. 추운 것도 아니었는데 꼭 시베리아 한복판에 놓인 기분이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전부 사실인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제가 밥을 먹다 잠깐 꿈을 꾸는 건 아닌 건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과 30분까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고 당찬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어 기쁘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뒤통수 칠 이야기를 듣는다면 현실감이 느껴지실까요?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정말 현실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외딴 섬에 놓인 기분이 들면서 여태까지 제가 믿었던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건가 하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어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라고 믿었던 놈이 사실은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작정을 했던 놈이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도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초에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도 투자 설명회에서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였잖아요. 저를 그 사기꾼들에게서 구출해낸 것도 지가 사기를 쳐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모든 걸 잃을까봐 헐레벌떡 온 것이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듣는지도 모르고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들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도 모르고 저라는 바보가 그 인간한테 홀라당 반해버렸다는 것도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길 인생을 걷느라 사람 볼 줄 모르고 눈이 발톱에 달려있다고 해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진짜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던 우리 엄마의 말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귀신도 벌레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사람만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무당이 말했던 34살에 쓰는 운이라는 게 이 나를 두고 한 말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를 이 아기 구렁텅이에서 구할 수 있게 하필이면 아끼는 옷에 음식을 흘려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 아닐까 싶었죠. 제 운을 다 쏟은 일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저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테니까요. 한참을 그 자리에 멍청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촉새 같은 예비 신랑의 입방정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제 인생이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머리를 차분하게 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척, 화장실에서 쭉 있었던 척하며 문자를 보냈어요. 옷에 고추장 묻은 게 잘 안 지워진다고 하니 그냥 대충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들의 이야기를 전혀 못 들은 척하려고 연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자 예비 신랑이 룸 안에서 쉿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거든요. 제가 모든 걸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걸 예비 시댁 식구들도 알았기에 다들 합주기가 된 것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시부모님께 제가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룸에 들어가서 활짝 웃었어요. 저도 이럴 때 보면 연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었죠. 아끼는 옷이라서 깨끗하게 지운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 것 같네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그런 이야기 했지. 국 다 식었겠다. 다시 데워달라고 할까? 예비 신랑이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진실을 알고 보니까 가증스러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말을 했던 대로 법인 사업장에 아직 저의 도장이 완벽하게 찍힌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말을 했던 투자자와의 계약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비 신랑이 준비는 다 끝내놓긴 했지만 제가 위임장을 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 명의로 된 제 사업장이니까요. 예비 신랑이 말을 한 대로 지분 계약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직접 투자 계약서와 법인 계약서를 보고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제가 대리인 위임장을 줘서 예비 신랑이 저 대신 도장을 찍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예비 신랑은 당연히 완벽하게 제 사업장을 꿀꺽하기 위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일이 바쁘기도 바빴고 이런 부분은 지가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었죠. 아니 대기업도 뻥이었다니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사랑했던 예비 신랑을 믿었고 그 대리인 위임장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언지를 해놓기도 했었고요. 아, 맞다. 자기 위임장은 가지고 왔어? 오늘 주면 내가 내일 바로 처리하고. 어머, 어쩌지? 내가 배가 아파서 급하게 나오느라 까먹었었나 봐. 집에 있는데 나 오늘 이상하게 배가 좀 많이 아파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아마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날이 오려나 봐. 아, 자기 그 통증이 심하지. 알겠어. 그러면 몸 좀 괜찮아지면 위임장부터 줘.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저는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을 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비 신랑도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없으니까 저를 걱정해주는 척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에는 은근히 위임장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아마 미리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눈치도 못 챘겠죠. 하지만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냥 다 까발리고 결혼 파투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복수를 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어차피 증거가 완벽한데 굳이 그렇게 시간 소모하고 돈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제일 심플한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제 성질을 건드린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예비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먹은 이후 3일 동안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뻥을 치고 변호사랑 약속을 다 잡아두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사기칠 계획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조바심이라도 난 건지 저에게 위임장을 빨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준비가 끝이 났기에 예비 신랑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러 만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와, 오래 기다렸다. 법인 드디어 차리는 거야.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브랜드 사장님이 되는 거지. 이거 법인 계약서인데 검토는 내가 다 했어. 위임장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도장 찍으면 돼. 근데 계약서가 복잡하기도 하네. 이 많은 걸 언제 다 훑어보지? 내가 자기한테 말한 대로 다 준비한 거라 딱히 안 살펴봐도 돼. 그냥 도장만 찍어. 종이만 수십 장이더라고요. 저 안에 분명히 지 지분이 51%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말이죠. 원래 제 성격이면 예비 신랑 믿고 그냥 도장 찍었겠죠? 하지만 저는 다 알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요. 아예 어떻게 도장만 그냥 찍을 수 있겠어. 계약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 불렀어. 누굴 불러? 변호사? 아니, 나 못 믿어서 변호사를 지금 부른 거야? 아이, 자기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자기를 왜 못 믿겠어? 믿지. 근데 난 이런 계약서를 못 믿어. 약속을 했던 대로 변호사님이 자리에 앉으셨죠. 예비 신랑은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변호사는 꼼꼼하게 확인을 했고 예비 신랑은 그 앞에서 손톱을 막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가 발견을 했죠. 제가 찾고 싶었던 그 조항을 말입니다. 이거 실질적 지분 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요? 그건 혹시 모를 부도를 생각해서 넣은 조항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부부인데요, 뭐. 그래도 사장님 건 확실하게 해야죠. 혹시 모르니까 지분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드러날 경우 모든 계약은 자동 무효라는 조항을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깔끔합니다. 예? 그런 걸 추가한다고요? 결혼할 사이에 서로 믿어야지 뭘 일일이 따지고 듭니까? 자기야, 그냥 도장 찍어. 에이, 변호사님이 이상하다는데 줄 하나 추가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이거 내가 챙겨갈게. 우리 변호사님이랑 조항 추가할 거 추가해서 계약서 써서 넘길게. 자기야, 잠깐만. 지금 벌써 시간에 너무 지체했잖아. 지금 도장 찍자, 어? 우리 결혼 준비도 할 거 많은데. 그리고 투자자도 기다리고 있잖아. 법인이 되어야 투자도 받지. 그 순간 저희가 있는 카페 자리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면서 여기요 하고 손짓을 했어요. 예비 신랑은 뒤를 돌아보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예비 신랑이 고용한 연기자요. 투자자인 척했던 그 연기자 있잖아요. 연기자를 어떻게 고용했겠어요? 그런 전문 배우들이 구인구직을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찾고 또 찾아서 겨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라는 연기자를 만났었죠. 너 연기자인 거 다 안다. 네가 하려던 짓이 사기다. 사기꾼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협조해라 했더니 발발 떨대요. 이렇게 보니까 반갑지? 네가 말한 이 투자자라는 사람 연기자였더라. 네가 돈 주고 연기시킨 거라던데? 계약서는커녕 투자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자니? 그 말에 예비 신랑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더라고요. 손톱을 어찌나 물어뜯었던지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딱 화룡점정 우리 변호사가 못을 박았죠. 이 정도면 사기죄로 충분히 고발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결혼을 할 사이에 사기는 무슨 사기? 저희 두 사람 사이를 일부러 방해하시는 겁니까? 예? 당신 변호사는 맞아요? 벌떡 일어나서 수상하게 주위를 살피며 말을 하는데 제가 휴대폰 동영상 틀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제가 듣고만 있었겠어요? 녹음도 했지요. 식당 배경에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부모 대화가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멍청한 년,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고 라는 말까지 나오자 예비 신랑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리 부른 잠복 형사들이 사기꾼 예비 신랑을 딱 잡아채웠습니다. 이 새끼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아직도 이렇게 사기를 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 난 잘못 없어. 내가 사기친 것도 없잖아. 이 계약서는 사기 아니니? 나한테 사기 치려 했던 증거? 이번에는 몇 년 유학 갔다 올 건데, 어? 맞다.
이 새끼 대기업 사칭도 했어요. 그 말에 예비 신랑 팔이 뒤로 잡힌 채로 저한테 무릎 꿇고 빌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만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형사들이 한숨 팍팍 쉬면서 수 쓰지 말라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아마 무릎에 상처 좀 나지 않았을까요? 아주 고소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를 한 덕분에 저는 다행히 제 사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알게 된 건데 그 새끼 저 말고도 결혼 사기 여러 쳤더라고요. 피해자들 중에 고소를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기는 여성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여성들을 상대로 언더웨어 장사해서 돈 어디다가 쓰겠어요? 이럴 때 피해자 지원해줘야지요. 그 인간 저한테 친사기로 수사를 받는 동안 저는 피해자들을 물색했고 나서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 재판받고 지금 감방에 가 있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모든 판결이 나고 나니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남자 만날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제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오프라인 체인점 매장 같은 욕심은 안 내고 지금 자리에서 적당히 열심히 하려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